자, 영국의 반영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세포 항쟁 이후에 19세기 전반에 영국 등 유럽에서 근대식 문물을 접한 인도의 지식인들과 면직물 공업을 중시한 선정한 상업 자본가들이 인도 사회를 개혁하고 영국의 지배에 저항할 걸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람모와 누이가 중심한 그 신두교 지도자들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죠. 그래서 종교 사회적 개혁을 추진했다. 자,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그 신두교의 우상 숭배나 샤티,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같은 악습을 폐지할 걸 주장했고요. 이성과 인권의 존중, 여성의 권리 신장, 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또 영국의 인도에 대한 차별 정책에 반대하고 인도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에 의해서 인도인들의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영국은 인도인들로 구성된 인도 국민회의를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요때 이제 영국의 그 만든 인도 국민회의는 친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족의식을 이제 고향을 이제 대비하고자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도인들을 해유하고자 했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는 처음에 영국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면서 인도인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활동을 했으나, 자,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신두교도와 이슬람교의 분열을 해체하자 반영운동을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벵골 분할령이 있죠. 1905년에 인도 총독이 벵골 지역을 신두교가 많은 서벵골과 이슬람교가 많은 동벵골로 이렇게 나눠서 종교 간의 어떤 대립을 야기시킴으로써 인도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었고요. 그때 인도 국민회의는 트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콜카타 대회를 열어서 이제 영국 상권 배척, 스와라지, 그다음 스와데시, 국민교육 실시, 이런 4대 강령에 를 채택했다. 그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영국은 인도인들의 민족운동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 전 인도 이슬람 혁명을 지원했으며 인도인들의 종교적 분열을 깨었으나 이슬람교 연맹 역시 인도 국민회의와 함께 반영운동에 참여했다. 자, 인도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영국은 마침내 벵골 분할을 취소하고 인도인들의 명목상 작지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티라크 연설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도가 있는데 여기 내용 볼게요. 자, 인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치권 확대를 약속한 영국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150만 명의 인력과 수억 파운드의 자금을 전쟁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저는 인도는 롤런법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제정을 통해서 당시 가혹한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다. 자, 이 롤런법의 내용을 보면요. 1919년 영국의 식민지 정부가 인도 내 치안 대책을 마련하는 법률로서 인도인들 재판 없이 마음대로 투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이에 이제 간디를 중심의 인도 전역에 샤티그라, 이것도 외워 두셔야죠. 진리를 구한다라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영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북인도 암리차들, 이것도 이제 외워 두세요. 예, 대규모 이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자, 콜가트에 열린 인도 국민회의에서는 영국산 면직물 분매, 그다음 압세 거부 운동을 제청했고, 그 당시 영국이 그 소금을 전매하고 인도의 소금 제조를 금지하자 간디는 소금 행진을 펼쳤는데, 이 소금 행진이 뭐냐? 간디가 영국의 신산 소금세에 반대해서 인도인들 이끌고 암시라에서 구자라트 해안까지 이제 25일 동안 행진한 사건을 말하죠. 그 한편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한 그 네로는 반영 투쟁에 나섰다. 그는 간디와 달리 급진적인 어떤 방법, 식민지배에 저항했다. 결국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해 제한된 범위에서 인도 자치를 허용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쭉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동남아시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뒤에 인도사 부분인데 요거는 건너뛸게요. 이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 부분 아니고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뭘 보냐면 그 중동사 부분을 이제 좀 넘어갈게요. 예. 자, 중동사인데 이제 교과서를 읽기 전에 이제 좀 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화를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전에 이제 무슨 그 내용이냐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의 차이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단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셈족 계통이고 이집트는 햄족 계통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랬다 민족 교섭이 이제 활발되어 있고 이민족이 침입하는 반면에 이집트는 폐쇄적이야.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해 갖고 여기 부근에 평야가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폐쇄적이고 개방적인 지형과 달리 폐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계 통일 왕조가 계속 오래 지속됐다. 그래서 있고 정치적으로 공통 신권 정치 재정일치지만 왕의 역할이 다르죠. 왕은 신의 대의자죠.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 교섭이 활발하고 이민족 침입 분분하기 때문에 왕조가 많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 왕권이 어떻게 돼? 약화되죠. 그러니까 왕은 신의 대의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집트는 이제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 있죠. 그래서 국왕이 꼭 파라오가 되는 거잖아요. 자, 문자적으로 이제 문자는 서령 문자, 상형 문자, 그다음 종교는 다신교, 다신교 동일하지만 메소포타미아 현세적 성격이 있고 현세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길가메시죠. 길가메시. 왜 현세적이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주변으로부터 이민족이 침입받고 그다음에 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세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 그래서 이제 현세에 이게 어려운데 내세 가면 뭐 좋겠냐. 그래서 영원 불면 사상이 없어요. 영혼은 존재하지만 죽은 후 영혼은 존재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자. 그래서 길가메시 성사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히 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집트는 내세적인 성격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삶이 평온해. 그러다 보니까 죽은 후의 세계도 더 평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범람 시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규칙적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연의 질서라는 것은 어떤 규칙성이 있고 돌아간다. 순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영원 불멸 사상을 믿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다라든지 사자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둘 다 자연과학이 발달됐는데 일단은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 60지법, 시조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쓰는 거 있죠. 근데 이집트는 태양력, 십진법 이렇게 발달됐다. 그래서 실용적 학문이 동시에 발달됐고요. 그다음 건축 양식, 상공업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메소포타미아 상공업이 발달하는 반면에 이집트는 폐쇄적 지역 때문에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볼 것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사방이 이제 트여져 있죠. 이게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 빈발했어.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착된 민족은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 예. 그러다가 아카드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모르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수메르인들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기반을 이뤘던 민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언어를 남겼어요. 문자를. 근데 문자 해석이 안 돼. 아마 이제 수메르인들은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나 셈족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카드인이 있다가 이 아모르인 때 가서 이제 여러 도시국가를 통합을 하게 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이게 뭐냐면 바벨로니아 제국이야. 근데 뒤에 이제 신바벨로니아가 있기 때문에 이 제국을 고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수메르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다음에 수메르 정통신과 마르두크라는 이제 아모르인들의 이제 믿는 신들을 숭배를 했죠. 그래서 제3대 왕이었던 하브라 왕 때 상당히 전성기를 누렸죠. 이 사람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서 도시국가의 충성심을 대규모 제국의 충성심에 전환을 했고 통일국가 중심으로서 권력을 집중시켰다. 특히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하모나이 법전이에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 이 하모나이 법전은 세계 최초의 법전은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이제 세계 법전은 있었어요. 최초의 법전은 에치노라 법전이라든지 둥기 법전이라든지 리피트 이시타 법전 같은 수메르 법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모나이 법전이 왜 그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이제 법전들을 체계화시켰다. 수메르 법전들을 그래갖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법칙, 원칙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세 가지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동태복수주의. 이걸 동해복수주의라고 또 하거든요. 그것은 동해복수주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해복수주의는 뭐냐? 1대1의 원칙이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눈을 뽑히면 상대방도 눈을 뽑혀야 돼.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동태복수주의는 우리 입장으로 때는 상당히 잔인하죠. 원시적이고. 근데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인 법이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복수법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예전에 날 죽였으면 그 일가치 쪽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동해복수주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법을 적용할 때 로마법은 형평을 강조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거 필요 없어. 뭐냐면 신분적 차별법이야. 그래갖고 이제 똑같은 동해복수주의는 같은 신분끼리만 정해주는 거고요. 만약 다른 신분일 경우에는 만약 그 신분이 높으면 그 가해자일 수면 그 밑에 낮은 사람 피해자면 한 단계 좀 감해주고, 만약 가해자가 이제 신분이 낮으면 한 단계 등업을 해주고 더 처벌해 주는 거야. 그래서 신분별 차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준사형주의야. 이 준사형주의는 뭐냐면 약간 공법하고 이제 사형이 중간에 있어. 왜냐면 지금은 내가 아무리 당했다고 해서 그 내가 개인적 복수를 할 수 없죠. 사형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공권력에 의해서 뭐냐면 재판이 절차에 따라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처벌은 국가가 해줘. 국가가. 근데 재판장에 피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 치는 건 누가 하냐면 개인이 해야 돼요. 이게 준사형주의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국가 권력이 개입해갖고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 형법상. 그래서 절차법상 재판장까지 안 치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개인이랑 피해자가 한 거야. 네. 이건 로마법에도 반영돼 있죠. 로마법에도. 자, 그래서 이건 동태복수주의, 그 다음에 형평성 권리 적용되지 않고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됐다는 거, 준사형주의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자체가 개방적인 지형이고 상업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중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고 또 가부장적 사회가 많이 반영돼 있다.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에 가지고 특징들 보면 이제 개방적 자연형상의 공포심, 비관적 세계관, 홍수에 특히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홍수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현세적이고 다신교고 문자 사용, 특히 세기 문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는 예전에 전달되지 않았다가 아슈 파니팔이라는 그 아시아 왕의 그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전토판 그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경책에 있는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그 홍수 신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마 그 영향을 줬을 거라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형세 중심적인 어떤 세계 방식, 사고 방식 있죠. 현세 중심적이고 비관적인 운명론 이런 것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반영돼 있고, 또 성경의 홍수 신화도 영향을 줬다. 그런 것들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되게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천체 운행의 관측과 과학기술 발달했고 특히 천문학이 발달됐어요. 그거는 농경이나 이런 걸 짓기 위해서는 이제 할 수 있고 천문 기술을 통해서 뭐 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분에 60초, 1시간에 60일, 60분, 그 다음에 1일에 24시,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 수학적 60진법을 사용했고, 원주 360도를 계산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계수 계산이나 왕궁과 신전 등 건설에 사용됐다. 자,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집트 문화를 볼게요. 자, 이집트 문화는 특징 다신교, 내세적교적 상형 문자 사용인데, 상형 문자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신성 문자. 예. 두 가지가 있네. 신성 문자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데모틱이라 해서 민중 문자가 있어요. 예. 이 신성 문자, 민중 문자는 예전에 해석이 안 됐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뭘로? 로제타 스톰 통해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할 때 비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신성문자,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어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일한 걸 보고 고대 그리스를 통해서 민중문자, 신성문자 해석이 됨으로써 이집트 상형문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이집트 역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혼 불면 사상들이 있었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미라나 사자에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태양력 심지법 이렇게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범람 시기가 정확하게 이집트 나일강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농경을 했고요. 이게 후대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율리우스 역이하고 그레고리 역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후에 범람 후에 농토를 구획하기 위해서 삼각식량이나 기하 역학 지식이 발달됐다. 그리고 외과 의학이 발달된 미라가 제작됐다. 뭐 등등 있는데 그 문자로스가 아까 노젠타 비석을 발견해서 해석이 가능하게 했고 특히 파피루스 있죠. 이 파피루스가 기록을 했다. 파피루스는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게 뭐냐면 줄기들 있죠. 갈대잎들 엮어가지고 만든 그 파피루스인데 이게 나중에 유럽에 전파돼요. 그래서 영어의 페이퍼라는 말도 파피루스란 말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A4 용지 있죠. 그 용지의 크기도 이 파피루스 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전파됐던 이 파피루스가 나중에 중세 시대 끊기죠. 양피지 대신 사용하게 되죠. 자, 그다음 피라미드에 갖고 대규모 통합 기술이 필요했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원했는데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때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정치사 부분을 좀 다 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정치사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그나트 개혁 같은 거. 요거는 어디에서 이제 할 거냐면 나중에 서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비상교육에서 한번 찾아가서 이제 볼게요. 한번 내용을.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볼게요. 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중간에 있다 해서 메소포타미아죠. 중간에 끼어있는 강이라는 의미죠. 자, 두 강의 범람은 이게 되게 불규칙하게 범람해요. 그래서 비옥한 충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일찍이 농업이 발달했다. 자, 이 지역은 개방적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활발한 교습이 이루어진 방면에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전 수메르, 아카드, 그 다음에 그 아모르, 그 후에 이제 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 시타이트 여러 민족들이 막 계속 쳐들어와요.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한 수메르인들은 우르라가시 같은 도시국가를 건설하여 문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바로 아카드인에게서 정복당하면서 다시 아모르인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이 아모르인들이 고대 바빌론 왕국을 세우게 되죠. 자, 바빌론 왕국은 하무라비 왕 시대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무라비 왕은 기원전 18세기에 그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였으며 이전의 법전을 재성하여 하무라 법전을 이제 편찬하는 등 왕국을 이제 발전시켰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의 범람으로 불규칙하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홍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 그래서 홍수가 많은 것을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반영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노아의 방죽 같은 그 성경책에도 나와 있죠. 자, 따라서 효율적인 관계 사업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했고 왕은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통치지만 상대적으로 이집트 왕권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권은 왕이 꼭 뭐예요? 파라오죠. 근데 얘는 신의 대리자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있고 그다음 지구라트라는 신전에서 신전을 행했다. 여기 지구라트 있죠. 그래서 점통지 벽돌로 높은 기둥을 쌓고 꼭대기에 직사각형 신전을 안치하는 것이 그 지구라트인데 각 도시국가마다 이제 각기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지구라트를 보고 생긴 신화가 유명한 바벨탑 신화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가각 바빌론 유수 가갖고 보니까 지구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트를 보고 바벨탑 신화를 만들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높은 것들을 세우려다가 하나님 야훼로부터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탑이 무너지죠.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가 뭐야? 다양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관료와 전사, 신가는 지배층을 형성하고 피지배층은 평민과 노예는 왕에게 부역과 공로에 바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또 교육이 발달되면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등장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천연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부의 산맥지대나 이집트의 석재, 금속 및 기타 광물을 사들여 곡식과 교환하는 활발한 교육을 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일 뛰어난 강물을 발견했어. 이게 뭐야? 청동기죠. 예. 그래서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했던 민족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했다. 자, 이 지역은 내세보다 현실의 문제에 더 중요시했고요. 다신교로서 도시마다 다른 수호신을 섬기며 현세에서의 안정과 행복을 빌었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은 특징이 영혼이라는 사상은 영혼은 존재하지만 이 영혼이 끝까지 불멸, 멸하지 않고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혼이라는 것은 꼭 어두운 꼼꼼한 곳에 있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이건 이집트하고 좀 다른 생각이죠. 그 다음 천체 운행을 관찰하면서 운명을 점치는 점선술이 발달됐다. 그 다음에 첨토판 위에 서명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겼고, 그 농어에 필요한 60진법과 태음력들을 만들어 사용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옆에 서명 문자가 있죠? 좀 봐두시고, 여기 하모나이 법전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집트 문명을 보자. 메소포타미아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문화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나일강의 해마다 정기적 범람하여 강 주변에 비옥한 땅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보면 요 주변 나일강 주변 외에는 다 사막이야. 네. 요 주변만 이제 평야 지역이고,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요쪽 지역을 하이집트라고 하고, 그리고 요쪽 위쪽을 뭐라고 하냐면 상이집트라고 해요. 네. 두 개의 이집트가 있고, 원래는 노메스라는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형성됐다가 이제 하이집트 왕국, 상이집트 왕국 이렇게 했다가 상이집트 왕국이 하이집트 왕국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성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고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왕국들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세 개 나눠요. 그 안에 또 1왕제부터 해갖고 30왕국까지 쭉 있고 요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서계 강독할 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때까지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통일왕국의 필요성은 이제 기원전 3000년 경우에 대규모 치수와 관계에 위한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왕국이 성립됐다. 그때 고왕국 때 성립됐죠. 이집트는 사방에 사막과 바다도 막혀 있어서 폐쇄적 지역 때문에 이 시소스인들이 좀 외워두세요. 이거 하도 요즘에는 이거 그 서계 문제도 나오니까 시소스인들의 침입이 생각 중요해. 이때가 제2차 격번기 이동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할 때 일단 고왕국에 중왕국 넘어갈 때 제1 중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왕국에서 신왕국 넘어갈 때 제2 중간기가 있었어. 이 제2 중간기 때 뭐냐면 시소스 민족이 쏟았어요. 이 시소스 민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이제 정체가 좀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 잡다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유대인도 같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뭘 가지고 왔냐면 얘네들이 말이 끄는 전차를 가지고 왔어요. 말이 끄는. 예전에 당나귀가 끄거든요. 말이 끄는 전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때부터 청동기가 가져와. 청동기. 청동기.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은 고왕국 때부터 청동기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집트 이전에는 그 시소스 이전에는 청동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뭘 사용했냐면 석기를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청동기 문화로 통해서 하는 게 원래 석기 문화야. 그러다가 청동기는 언제 들어왔냐면 이 시소스 민족이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제 신왕국 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 부분 나중에 있는 그 서기할 때 같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태양신 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최고 신으로 여겨져 절대적 권력을 신정을 행해줬다. 그래서 신관과 관료들은 파라오부터 토지를 받아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이 공락과 부역의 의무를 지면서 피라미드의 축조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여기에 피라미드라는 것은 고왕국 때만 있었어요. 고왕국 때만. 중왕국하고 신왕국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우리가 이제 카프라, 메키우라, 쿠프라
그래서 기지에 큰 습기 있죠. 세 명이 거기 있는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에 카프라, 메키우라, 그 다음에 그 쿠프라 여기는 세 명의 그 파라오의 그 무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는. 그런데 이제 중왕국이나 신왕국 때부터는 피라미드 안 만들어. 왜 안 만드냐면 일단 만들어놨더니 어떤 문제점이 도굴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왕릉의 계곡에서 몰래 만들어 그 무덤을 그래서 파묻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덤 만든 사람 다 죽여요. 왜? 무덤 자리를 알지 못하게 하게 도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건축 부분도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동원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되게 자발적으로. 이건 좀 뒤에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예. 자, 이집트인들의 종교는 다신교로서 태양신 아를 이제 숭배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불멸과 4, 5세기를 믿어서 시체를 미다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 오늘날 말하는 우리 옥한 상제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천국에 보낼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정해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가 이제 어떻게 정하냐? 이게 이제 저울을 두고 여기 저울을 이제 하고 죽은 자의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 기틀을 내요. 그래서 심장이 기틀보다 가벼우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기틀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해? 이 사람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만큼 살아있을 때 깨끗하게 살았던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자에서를 같이 넣어요. 이 사자에서는 죽은 자의 편지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깨끗하게 살았을 때 살았다.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이런 것들 적어.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에서의 존재했다는 거, 미다가 존재했다는 거는 뭐가 영혼이 존재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다도 이제 왜 영혼 불명하고 연결되냐면 그 이집트인들 카라노로 해서 이제 뭐냐면 영혼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 영혼이 떠돌다가 어떻게 나중에 내려오는데 자기 이제 시체를 찾다가 그 예전에 죽은 자 예전에 자기 시체 있죠. 몸에서 영혼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내 몸이 잘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다나 사자의 설을 통해서 사후세계를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일강의 범람의 경작지를 복원하는데, 예, 그리고 피라미드나 신전을 건축하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술과 기하학 같은 것이 발달했고요. 수학이 발달돼 십진법이 사용됐다. 뭐 십진법은 뭐 어느 시대에 다 발전됐어. 왜냐면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그러니까 십진법이 발달됐고 미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학도 특히 외과학 있죠. 이게 발달했는데 특히 이제 이집트는 미다가 잘 이제 보존될 수 있었던 게 건조해요. 습하지 않고 그 기후 탓도 그렇고 그 외과 기술이 발달해갖고 미다를 잘 만들었어. 미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썩기 쉬운 데가 어디예요? 내장하고 내수거든요. 내수를 빼고 거기에다 방부제를 집어넣고 그 턴으로 돌돌 말아갖고 이제 집어넣으면 이런 건조한 기후 때문에 미다가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태양력이 만들어졌고 파피루스 종이가 만들어져 상한 문자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죠. 그 내용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서가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이는 내세관은 뭐죠? 현세적인 거고 사자의 서에서 보이는 내세관은 상당히 내세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영혼 불멸 사상을 또 믿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소아시아 동부지중해 연안의 이제 국가들 이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강소국이라고 할 만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성장했던 조그만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후대에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일단 보면요. 먼저 볼 게 이제 시타이트야. 시타이트는 인도 유럽어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오늘날 터키 쪽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이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커. 기마 민족이고요. 최초로 말이 끄는 이제 뭐냐면 전차돼 있죠. 말이 끄는 전차.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보면서 최초예요. 역사상 최초로 철기 문화를 했다. 그래서 말이 끄는 전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우세를 확립했다.
한동안. 근데 이 민족이 이상하게 바다의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해상 민족이 있는데 이 바다의 민족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이 바다의 민족이 뭐냐 가지고 아직도 학계 의견이 많아. 하여튼 그 민족이 있어. 근데 이 민족이 멸망하면서 시타이트가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가 주변에 다 확산이 돼. 예전에는 시타이트가 자기 철기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철제 무기만 약간 선물로 줄 뿐이지. 근데 이제 바다의 민족에 의해서 시타이트가 멸망하면서 철제 기술이 뭐냐면 그 당시 주변에 확산됐다.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열됐던 이제 최초의 통일 왕조가 아시리아인데 이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 헤브라이가 있어요, 헤브라이. 이 헤브라이는 이제 오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이제, 근데 이들은 원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영향을 받았던 것도 원래 거주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BC 20세기경에 오늘날 어디에 지역에 있으냐면,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예. 그리고 그 일부가 시소스 민족의 영향을 따라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모세의 이끌음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가 뭐야? 예국을 탈출하는 기록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또 원래 있었던 부족들과 합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12개 부족도 있었는데 이 12개 부족들 통일 왕조를 형성하고 사울 왕을 추대해서 민족 국가를 건설하죠. 블랙셀이라고 해갖고 그 주변의 민족들, 오늘 팔레스타인들까지 싸우면서 통일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울 왕이 너무 이제 거칠고, 자기 장수, 부하장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쫓겨나잖아요? 예, 다윗한테 쫓겨나서 이제 그 당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북부와 남부 나눠져. 그래서 북부 10개의 부족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남부 2개의 부족들은 유다 왕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들은 나중에 아시아에게 멸망당하고요. 그 남부 유대 왕국들은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데 이때 신바벨로니아 수도가 어디냐면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그때 남부의 유대 왕국들의 이제 부족 사람들이 많이 어디로 보면 바빌론으로 갔어.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키노스 2세에서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 당국이 그걸 강제 이주시켜. 그래서 통곡의 벽을 해갖고 며칠날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한 그날만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통곡의 벽에서 통곡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지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민족 이사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유대교는 헤브라이 민족들은 볼 거 없어요. 문화적 후적고 정치적 분열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종교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구약성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의 신이라고 있고 그 이집트 문서에도 핫비를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의 신을 이제 모시는 그런 사람인데 다른 민족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인신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는 유인신 체제가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구세주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들 이제 도와줄 거다. 이렇게 있고,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스라엘교나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쳤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 차이점은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차이점이죠. 유대교는 메시아의 존재,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메시아 존재,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고, 그리고 유대교 같은 상당히 배타적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상당히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죠. 자,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는 로마인으로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포에니라고 했어. 포에니.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의 식민족이 카르타고하고 싸울 때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냐면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렸죠. 자, 이들은 해상활동을 전개했고 항해수위 발달됐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까지 해양을 해서 어디까지 갔다면 시마모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고 특히 이제 동부 지중해 무역.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페니키아를 지원해주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페니키아를 통해서 동부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 그 지역에 진출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도 이런 페르시아의 지원을 페니키아와 그다음 그리스 폴리스 간의 그런 싸움 배경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식민도시를 많이 만들었죠. 폴리스처럼 그리스 폴리스처럼 식민도시를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식민도시가 어디야? 카르타고죠. 카르타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포옹문자인데 이것이 후에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위치적으로는 시타이트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는 여기 있고, 페니키아는 여기 있죠. 예.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소아시아의 나라를 세운 시타이트인들은 철제 무기와 전차를 바탕으로, 요때 전차는 뭐가 끄는 전차죠? 말이 끄는 전차예요. 예. 예전에 전차 있었어요. 근데 말이 끄지 않고 뭐가 끄었죠? 당나귀가 끄었어. 당나귀와 노새가 끄었던 전차와 말이 끄는 전차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이 끄는 전차가 이기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람들은 주로 무기가 뭐였어? 석기였죠. 석기였는데 얘는 철제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시타이트인들이 이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집트하고 시타이트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 이게 그 유명 카데시 전투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타이트가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하여튼 그 소아시아 나라를 세운 시타이트에 있는 철제 무기와 전차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해서 그 당시 기원전 1530년에 바빌로니아를 함락하고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시타이트와 이집트가 약화되고 요때 이 시타이트와 이집트가 약화된 배경이 됐던 게 무슨 민족? 바다의 민족. 해상 민족이라고 하죠. 예. 자, 약화되자 동부지중해 연안에 헤브라이와 페니키아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페니키아는 흑해와 지중해 일대 카르타고를 비롯해 여러 식민도시를 세우고 해상활동을 통해 서아시아 문명을 유럽에 전하였다. 페니키아는 상업적인 면에서 쓰기 편리한 문자를, 호문자를 이제 고안했고, 페니키아 문자죠. 자, 이 문자는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진 시기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 BC 9세기 때, 그때 이제 거의 호메르스 시대 말기였죠. 그래서 이제 호메르스가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문자, 그러니까 포문자, 페니키아 문자에 영향을 받은 고대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쓰여졌고요. 이 문자가 전파됨으로써 이제 민중들도 이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헤브라이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1500년경에 가나안 지역으로 도착했다. 그래서 기원전 11세기에 이들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자,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시대 때 전성기를 했고요. 솔로몬 왕의 사후 부족 간의 대립으로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됐고 이스라엘은 그 아시아에 의해서 유대는 신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걸 무슨 사건이 나온다?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빌론 유수를 이제 뭐냐면 끌려간 유대인들을 풀어준 게 누구냐면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키르스 2세 때야. 키르스 2세 때. 그래서 헤브라이는 민족적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와를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설립시켰다. 이들의 신앙과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며 유대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통일 과정을 보죠. 아시아와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 이렇게 보면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서아시아 세계 변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집트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페니키아, 이스라엘 여러 민족도 있죠. 요 민족들을 한 차례 통일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아시리아예요. 아시아에 있다가 이 아시아는 오래 가지 못하죠. 100년 만에 그냥 망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라가 분열돼요.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 메디아는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었던 나라고 리디아는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면 소아시아 지역, 오늘 터키에 있던 나라죠. 신바벨로니아는 오늘날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요 네 개의 왕국들이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 2차 통합이
페르시아가요. 요때 페르시아는 원래는 메디아의 속국이었어요. 그래갖고 메디아의 한 부족 국가에 불과했는데 속국에 불과하고 부족 국가에 불과했는데 뭐냐면 일어나서 메디아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집트, 리디아, 신바빌론을 점령해요. 같이 페르시아나 뭐 메디아나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요때 페르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제국한테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때 세라우쿠스 왕조가 중동 지역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왕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을 장악했던 민족이 이란 계통의 파르티아 민족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르티아가 이제 멸망시킨 국가가 같은 이란 계통의 사산족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요때 사산족 페르시아는 예전의 페르시아를 부흥하자라는 의미에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 있는 왕조와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산족 가문이 이제 세웠기 때문에 사산족 페르시아 이렇게 있고 사산족 페르시아는 나중에 7세기 말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이슬람 세계에서 멸망하죠. 세계에서.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 살펴볼 것은 이제 아시아하고 페르시아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아시아는 원래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조그만 도시국가였는데 조금씩 성장을 해가면서 주변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리엔트의 최초의 통일국가였고요. 그래서 특징은 군사 문화가 발달됐다. 군국주의, 가혹한 통치 정책. 그래갖고 이제 자기 말이 안 들으면 대량 학살을 하게 되고 3인 정책은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공과 무역이 발달됐고 고대 동방무역을 모방을 했다. 특히 수메르 문화를 이제 많이 모방을 했고요. 근데 멸망은 이제 중세 정책, 세금이 너무 강했고 중세 정책과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자원 고갈,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 이런 등등 해갖고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왕국 이후에 이제 리디아, 이집트, 신바벨로니아, 메디아 이렇게 있는데 요즘 기억할 것은 이제 리디아예요. 리디아. 리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서 최초의 주화를 사용했어요. 7세기 때. 이게 이제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그리스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주화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신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는 바벨론 유수와 관련돼 있죠. 메디아.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왕조에서 차례차례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조에서 유명했던 게 나중에 좀 키로스 2세하고 누구예요? 다리우스 1세죠. 이 사람이 유명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은 키로스 2세예요. 원래 키로스 2세는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부강을 시켜갖고 메디아를 멸망시켜. 메디아는 자기 외할아버지에 또 나가요. 그래서 인척 관계가 있었는데 하여튼 메디아 왕은 이제 뭐냐면 굴복시키고 영토락전에서 리디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멸망시키고요. 수도를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옮겼어.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수사 페르세폴리스 양경지가 있죠. 수도 두 개가 있어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그런데 페르세폴리스는 상당히 국제적 도시로 이제 성장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그리스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랍 민족 양식도 있고, 아시아 양식도 있고, 여러 민족도 양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 정책은 아시아와 달리 다른 민족에 대해 상당히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키로스 원통에 보면 유대인 석방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역교동과 관련된 한번 감정이익과 예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키로스 2세는 그 당시 그 북쪽에 있었던 스키타이족을 공격하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잠시 혼란기에 있다가 이 혼란기를 마무리한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예요. 이 다리우스 1세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죠. 군연제를 실시하고 도로 역전제를 이제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의 눈, 왕의 기다는 그 감찰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 세제를 정비하고 화폐와 동양을 통일했다. 예. 그래서 이 도로 역전제 정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정복 활동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식민도시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리디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소아시아 대부분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원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제1차, 제2차. 그러다가 이제 마라탄 전투에도 크게 패하고, 3차는 이제 그 뒤에 손자 때 실시한 거야. 손자 때. 예, 크세우센스인가 그 사람이 이제 했던 거고. 자, 경제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는 교육 활동이 활발해졌고, 공업과 수공업이 발달했고요. 통일화폐가 발행됐는데 이건 리디아의 이제 주조 기술의 영향 때문이고요.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죠. 그래서 정복주의 간섭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치를 인정해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을 해방해주고 메디안 귀족들의 행정에 참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 페니키아인들 무역 활동을 보호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거야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은 경제적으로 페니키아인들 무역 활동을 보호해줬던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리스 폴리스 간의 서부 지중해 동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조로아스트교였는데 조로아스트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요. 그 원래 페르시아어는 자라투스트예요. 원래 세웠던 사람이 자라투스트거든요. 그 교리를 보면 철저히 이원적이죠. 그래서 강명의 신과 악의 신이 있어. 그래서 강명의 신이었던 악의 선의 신이 뭐냐면 아우다 마지다고. 그 다음에 아흐만, 악의 신이 아흐만이야. 아리만이다 또 하죠.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아흐다 마지다가 이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 때 아흐다 마지다를 따르는 그런 무리와 아흐만을 따르는 무리를 이제 판별하는데 이 아흐다 마지다를 따르는 사람들 구원을 해주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구세주의 출현, 사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원론적 세계관, 선의 신 아우다 마지다와 악의 신 아리만의 대항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후에 뭐에 영향을 주죠?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영향을 줘요. 네, 이런 교리들이 그리고 그 아베스타를 이제 경륜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중시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아우다 마지다를 선택할 것인지 악의 신 아리만, 아흐만을 선택할 것인지 누가 결정한 거죠? 인간이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율적인 어떤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거죠.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니체가 마음에 들었나 봐. 니체 같은 경우에는 신교 같은 경우에 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됐다는 거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죠. 근데 얘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죠. 악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결정한 거냐.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무슨 책이 나왔냐면 짜투스타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니체가 그 조라스트의 어떤 자유의지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국 통치의 보편적 권리를 제공해주고 자기 정복 정쟁을 합리화시켜주는 것들. 그래서 자기가 아우나 마지다의 명을 받고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국 통치의 그 교회 제공했다고 해서 이걸 국교화시킨 건 아니에요. 국교화는 언제 시켰냐면 뒤에 사산조 페르시아 때 시킨 거야. 왜냐면 사산조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 조라스교를 모셨던 가문이야. 신강 출신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국교화 시키면서 다른 종을 못 믿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왕실 차원에서 조라스교를 믿었지만 다른 종교는 다 인정하고 포용해줬어.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교는 이제 대팽창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선과 악의 투쟁을 인식하고 자기가 했던 것은 이제 아우다 마지다의 영향을 받았고 악의 세계를 정복시킨 거야. 신성한 의무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리우스 1세가 팽창 정책을 적은 베이스 비문에 이제 반영됐다. 그래서 요거는 그 베이스 비문 어디 있냐면 그 높은 언덕 위에 절벽 위에 새겨져 있는 거야.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새겨진 건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베이스 비문이 예전에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역교론 예문에 나왔던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사상적 영향 및 확산을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대승불교에 영향을 줬고요. 중국에서는 배화교라고 불렸죠.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파르시교라고 이제 불렸고, 페르시아 정부를 보호받으면서 인도와 이집트에 확산시켰다. 그리고 독일의 니체 사상에 영향을 줬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반영돼 있다. 이거는 신교가 예정설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썼던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트리아예요. 조로아스트리아는 영어식 발음이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란식 발음이에요. 이란식.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53페이지 펴보세요. 아시아, 서아시아 통일. 그래서 이제 비옥한 초송달 지대로 문명이 발생한 이후 많은 도시국가가 흥망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 아시아다. 그래서 아시아는 북방 유목민족으로 배운 기마 전술을 바탕으로 기병들 조직을 했고요. 자, 철제 무기로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으로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였다. 그 결과 기원전 7세기 때 페니키아, 바벨로니아, 이집트 아울루는 대제국을 건설해 서아시아 최초의 통일국가를 형성했죠. 그래서 아시아는 정복제 호르조 통치에 의해서 군용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도로는 후에 페르시아나 로마에도 영향을 줘요. 네, 이게 통상로를 정비했으며 정복지의 총독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해냈다. 무역을 장려했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수도인 니네바는 왕립 도서관을 세웠고, 이때 대표적 왕립 도서관들이 이제 아슈르발 파니팔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슈르발 파니팔 왕이 이제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 종이로 만든 거 아니죠, 책을. 이제 점토판 해가지고 책을 보관했던데, 요때 이제 이 아슈르발 파니팔 그 도서관이 발견됐던 그 책이 뭐냐, 길가메시 서사시야. 예. 자, 하여튼 왕립 도서관을 세우고 각지 학자를 파견하여 문헌을 수집하는 등 학문의 발전을 힘썼다. 그러나 피지배 민족들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통치하여 여러 민족들의 반란을 초래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통치했죠? 말 안 들으면 아예 대량 학살. 그 다음에 3인 정책. 이런 정책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 누적되면서 불만이 폭발돼 나온 거죠. 결국에 메디아와 신바벨론 연합군이 멸망함으로써 신바벨론이야 이집트, 메디아, 니디아 4개 나라로 분열되죠. 자, 페르시아 제국을 볼게요. 자, 인도 유럽 쪽에 속한 페르시아인들은 그 이란 남서부의 메디아 왕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근데 메디아 왕국이나 페르시아인이나 혈통으로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이란 계통이야, 이 사람들도. 자, 기원전 6세기 중요 아케메스 강의 키루스가 메디아를 쓰러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리디아, 신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계속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인더스강에서 지중해 동부,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웠다. 자, 이로써 아시아 멸망 후에 분열되었던 서아시아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재통일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을 기반 마련했던 사람이 다리우스 1세인데, 자, 다리우스 1세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 20개 주로 속주를 구분하고 주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지방 행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왕의 눈, 왕의 귀에 해당하는 감찰관을 파견해 총독을 감시했다. 또 주요 도시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여 왕의 길이라고 불렸으며 역참제도를 실시했다. 잘 정비된 도로는 효율적인 통치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교류와 상업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이외에도 동양원과 화폐 통일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일을 통치를 하였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아와 달리 이민족의 간대한 정책을 펼쳐 피지배 민족들의 공납을 징수하는 대신에 그들의 고유한 풍습을 존중해줬다. 자, 여러 민족들의 품는 포용 정책은 페르시아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민족의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의 기틀을 되었다.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가장 보일 수 있는 게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이었는데, 페르세폴리스는 아시아, 바벨로니아, 이집트 등 다양한 문화 흐름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궁중 양식들 보면 다양한 궁중 양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문화의 궁중 양식들이. 그래서 효율적인 통치와 관용 정책으로 페르시아는 약 200년 동안 서아시아를 지배했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때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그리스 패한 뒤 기원전 4세기 말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그래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되게 강조하는데 실제 이게 페르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이거 지고 나서 또 100년 이상 더 갔거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싸웠던 민족 중에 제일 거든 그리스보다는 그 북쪽에 있는 스키타이 민족이야. 스키타이는 아까 얘기했던 키스 2세를 잡아다가 처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 또 여기에서는. 너무 서구 중심적으로 이렇게, 교과서가 서술돼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조다스교의 발전을 볼게요. 페르시아인들은 정신적으로 단합시킨 거는 조다스교였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때에 조다스교,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는 자라투스트라고 했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창시한 조다스교가 불을 신성시하고 유의신을 숭배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아교라고 했던 것이 불을 숭배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조다스교는 세상을 빛과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그다음 어둠과 악의 신 아리마의 싸움을 받고 페르시아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며 최후의 심판 때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를 선택할 것인지 아리마를 선택할 것인지 누구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조다스교는 이전의 종교와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되게 존중했다. 그래서 이 니체가 그것 때문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죠.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선과 악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개방성, 보편성을 갖는 조다스교는 세계 제국의 페르시아 질서를 세우는데 하나의 기틀이 됐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을 아우라 마즈다의 대인이라고 보고 왕에게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했고 이를 자신의 권력 기반을 삼았다. 자, 이들 사상적 통일을 바탕으로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이 조다스교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아우라 마즈다의 대인이라고 하고 왕에게 절대적 복종을 강요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삼았다.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조다스 교리는 후에 이제 성과 악의 대결, 그다음 최후의 심판, 천국의 지옥, 구세주 이런 내용은 서아시아에 태어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도의 대승불교와 같은 세계 종교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와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자주 2번 있고 그 왕의 길 내용 있죠? 이것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다리우스 1세 때 놓인 왕의 길은 총 2698km서 중간에 가장 빠른 말을 바깥할 수 있는 역이 111군데 있었다. 낙타를 타고 석 달 걸리는 길이 페르시아 기수가 주요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면 말로 달리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이 빠르게 지방까지 전달되었다. 평상시엔 상업이나 행정도로를 이용되었고 활발한 교육을 할 수 있었고 전쟁이 일어난 물자 수송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파르티아 이 부분을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